또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몽골의 내정 간섭과 고려의 개혁을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3단원의 마지막인 고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선 고려시대의 생활 모습을 볼 때 맨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이 바로 신분제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의 신분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양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고요. 그 밑에는 천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어서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양천제라고 합니다. 양인과 천인의 앞글자를 딴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양천제 사이에서 양인들을 먼저 보면 양인들 내에서도요, 지배 계층을 맡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대개 과거에 합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음서 같은 추천제도 같은 것들로 관료가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방의 향리로서 지방 행정의 역할을 좀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의 역할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바로 양인들 사이에서도 저 관료와 향리 분들이셨다. 이들은 국가에 봉사하는 대신에 국가로부터 대가를 받았는데요. 일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이거를 전지라고 합니다. 전지라고 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 전지와, 그리고 당시에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도 받았어요. 이건 시지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봉이라고 하는 월급 같은 것들을 받아서요, 전지와 시지와 녹봉 같은 것들을 받아가면서 고려의 지배층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요게 이제 양인들 중에서 관료와 향인들의 특징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인들 중에서 관료와 향리들 말고 일반적인 양인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 양인들은요, 이때 당시에 뭐라고 불렀느냐?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바로 백성? 아닙니다. 이때는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양인들은 백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백정이라고 하니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백정? 그 도축업에 종사하는 어떤 천한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백정과 이 백정은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려시대 때는 백성 대신에 백정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 백성들을 백정이라고 불렀는데, 조선시대 때 가면요, 조선시대 세종 때요, 자꾸 정착하지 않고 키가 크고 이동생활을 즐겨 하시면서 육류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을 이제 화척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정착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파악하기도 힘들고요.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이분들이 일반적인 농민들과 좀 성향이 다르세요. 키도 크시고 육류 좋아하시고 이동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했고, 또 이 화척이라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범죄에 가담하거나 약탈을 하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조선시대 세종 때, 야, 너희들 땅을 줄 테니까 여기 정착해서 좀 살아 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백성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분들을 화척이라고 부르지 말고 앞으로 뭐라 불러라? 백정이라고 불러라. 자, 그랬는데 일반 농사를 업으로 삼고 있었던 대부분의 이제 백정분들이 갑자기 화척 무리들이 땅바닥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분들을 백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분들과 달리 자신들만을 부르는 명칭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 단어가 바로 백성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백정이라는 명칭이요, 고려시대냐 조선시대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정이란, 고려시대 때 백정이라는 분들은요, 일반 군현에 거주하면서요, 여러 가지 세금이나 특산물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 현장에 이제 필요하면 노동력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국가 살림의 기반 역할을 하시던 분들을 바로 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모든 양인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 양인들에 속해 있었던 백정들을 포함한 이 양인 세력들은요, 법률상으로서는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합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면은 이때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농사 짓고 세금 내면서 남들 이런 관료나 향리 계층분들 같은 집안이 넉넉하시니까 공부에 이제 올인할 수 있겠지만 일반 농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과거 시험을 칠 수는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좀 흔치 않았고요. 또 다른 경로로는 이제 군사적인 무공을 세워가지고 출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양인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천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천한 사람이란 뜻이죠. 대부분의 천인들은요, 노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비분들은요, 직접 물건처럼 취급이 돼서요,
진짜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막 파는 것처럼 노비들을 서로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었어요. 이걸 매매라 그러죠. 그리고 상속, 자식에게 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내 노비를 선물할 수 있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노비 분들은요. 그럼 어떤 분들이 노비가 되냐? 일단 전쟁에서 이 포로로 잡힌 분들 중에 이제 노비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번 노비가 되면요, 만약에 내가 노비예요. 내가 남자가 노비인데 일반 양인인 여성과 결혼했다. 그럼 그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고려시대 때는 부모 둘 중에 한 사람이 천민, 노비라면 그 자식도 천민, 노비가 된다라는 규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한쪽이 천하면 그 아래도 즉천이다 라고 해서 일천즉천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천인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바로 이 혼인과 가족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생활, 문화 파트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후에 배울 조선시대 후기와 고려시대의 혼인 가족 제도가 굉장히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시대 후기와 다르게요, 고려시대 때는 한 사람의 남자가 부인을 딱 한 명만 두는 일부일처제가 굉장히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 집에 시집살이 한다라고 하죠. 그런 것보다는 부인 집에서 이제 남자가 그 집에 가서 사는 거를 처가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처가살이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행사되고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여서, 우리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혼이나 그리고 재혼, 다시 결혼하시는 거, 이거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이혼, 재혼 같은 것들이 크게 제약받지 않았어요. 뭐 이혼한다 그래서 재혼한다 그래서 그 자식이 과거 응시를 못한다거나 이러지 않았고요. 이런 제약이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고려시대 때 가족제도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요, 친가와 외가를 막 크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뭐 조선시대 후기 때 가면 친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북의 쪽 혈통이, 외가 쪽은 조금 좀 약하게 취급을 받는데, 고려시대 때는 그런 구별이 없었어요. 사례를 들면요, 부모를 봉양할 때, 늙은 부모님들을 모실 때요, 무조건 부모를 봉양할 때 친가와 외가의 구별을 별로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사 같은 것들도 지낼 때, 제사 같은 거 지낼 때도 친가와 외가 그런 걸 별로 구분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 상속에서도요, 성별, 첫째 아들, 뭐 둘째 아들, 성별이나 나이 같은 것들을 별로 차별하지 않았고, 균등하게 상속하는, 균등하게 상속하거나, 그리고 균등하게 상속되고, 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도 결혼 후에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을 뿐더러 나중에 자기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권한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요,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들의 내용을 기록하는 이런 제도를 호주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주제가요, 남사, 아빠를 호주로 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어머니를 호주로 하는 경우도 가능했어요. 여성도 호주가 가능했다. 그래서 여성도 호주가 가능했다는 점이 고려시대의 생활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진취적인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제 조선시대 성리학이 점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조선 후기 때는 이와 좀 정반대적인 성향이 좀 보이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단골 출제 문제예요. 조선 후기와 비교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고려 생활의 단독적인 부분으로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다음으로는 사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사상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불교 아니겠습니까? 이 불교 계열에는요, 알아두셔야 될 스님이 딱 두 분 정도 나와요. 첫 번째는 의천이고요. 두 번째는 진울이신데, 이 의천은요, 고려 왕족 출신입니다. 이 왕족 출신이었던 의천은요, 당시 고려에 처음으로 천태종이라고 하는 불교 종파를 처음으로 문을 연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당시 고려 사회에서는요, 두 가지 불교 종파가 있었어요. 바로 교종과 선종이 있었죠. 이거 우리 저번 시간 선생님이 삼국시대 하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교종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교리,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전이나 이런 거를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선종 같은 경우에는 교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마음, 내적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종파였죠. 그래서 교종과 선종이 같은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려 내에서 여러 가지 경쟁이나 여러 가지 종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족이었던 의천이 천태종을 열면서 시도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의천이 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방법이 교관겸수라고 하는데요. 교관겸수, 바로 교종에서 중시하는 교리 탐구와 그리고 선정에서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인 지관을 같이 함께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교관겸수입니다. 여기서 지관은요, 불교 수행법 중에 하나인데요, 마음을 고요히 해가지고 진리를 찾아내는 수련법, 선종의 수련법입니다. 자, 그런데 교리를 중시하는 것과 선종의 수행 방법이 지관을 함께 겸하자라고 했는데, 이걸 교관겸수라고 했죠. 맨 앞에 어떤 수행 방법이 먼저 나옵니까? 교리를 중시하는 교자가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천, 왕족이었던, 고려의 왕족이었던 의천이 만든 이 천태종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었다. 교관겸수니까 교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이제 시간이 지나서요, 무신정권 시기가 돼요. 무신정권 시기 때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뭐 나라도 어려워지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무신분들이 나라를 국정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죠. 이때 불교도 엄청나게 폐단을 많이 일으키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거 그리고 권력적인 부분에 불교가 아주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 폐단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 진울이라고 하는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이런 세속적인 불교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우리의 원래 목적이었던 종교적인 관점을 수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타락한 불교계를 정화하기 위해서 이 진울이라는 스님이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 이 진울 스님께서 하셨던 운동이 바로 결사운동입니다. 결사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결사라고 하는데, 이때 진울 스님께서 결성하셨던 우리 불교계 정화를 위해 우리가 뭉치자라고 주장하셨던 결사의 이름이 바로 정해결사입니다. 이 결사의 이름이 정해결사인 이유는요, 이 진울 스님도 의천 스님과 마찬가지로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둘을 통합하려고 했어요. 통합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해쌍수는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련 방법이었던 선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정이라는 방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필요한 지혜 있죠? 요거 두 가지를 함께 수련해야 된다가 정해쌍수고요. 다시 한번, 정은 선정이라고 하는 수련 방법이고, 그리고 정해에서 해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정이라는 방법과 지혜라는 것을 함께 수련해야 된다. 정해쌍수. 그리고 뒤에 있던 이제 도노점수는요, 도노는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깨닫는 거. 자기 내면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빡 깨달아.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노, 점수.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점진적인 수련이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로지 나는 지혜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난 내 수련 방법으로만 깨달음을 얻을 거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해쌍수와 도노점수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정해결사라고 하는데, 이 진울 스님께서 이제 주장하셨던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의천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은 눈치가 채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의천이 말했던 교감겸수와는 다르게 정해쌍수와 도노점수 모두 내적 그리고 수련 방법을 뜻하는 것들이 맨 앞 글자에 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울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정해결사, 나중에는 이름이 바뀌어서요, 중심 절이 수선사라고 하는 데서 이제 움직임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정해결사가 수선결사 혹은 수선사결사 뭐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선사 중심으로 이제 운동이 벌어졌고요. 진울 선생님께서는 아까 의천과는 다르게 깨달음을 얻는 수행 방법이 맨 앞 글자에 있었죠. 정해쌍수와 도노점수, 선정이라는 수행 방법과 도노점수, 갑자기 깨닫는 도노가 나오죠. 그래서 교종과 선정을 합쳐야 되는 건 맞지만 누가 좀 중요시 되는 거예요? 선종이 중요시 되죠. 그래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의천 스님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삼국시대 문화와 고려의 문화가 한 파트로서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그런 학교라면요, 이 중요한 스님이요 5명이 나옵니다. 우리 삼국시대 기억하시는 남북국시대 문화할 때 우선 이제 원효대사 나오겠죠. 의상대사 나오겠고요. 그리고 인도까지 가셔서 왕후천축국전 쓰신 분 있죠. 바로 해초 스님과 고려시대 의천, 진울 스님까지 해서 총 5명의 스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지선다니까 아주 매력적인 출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시대 때는 의천과 진울 스님께서 이런 주장을 하셨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12세기 남송 때 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한 유교의 한 종파 어떤 성리학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이 고려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13세기 후반쯤에 안양이라는 사람이 처음 고려로 이제 성리학을 들여오게 됩니다. 이후 이제 충선왕 때, 충선왕은 이제 원나라의 부마 사위였기 때문에 고려에서 통치하지 않고 원나라의 수도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충선왕이 원나라 수도에 만권당이라고 하는 어떤 도서관 같은 것을 세웠어요. 만권이나 있다. 자, 이런 만권당을 세운 다음에 여러 가지 유학자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이때 우리 고려시대 사람들 중에서 이 만권당에서 공부하셨던 분이 바로 이재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재현. 이 이재현이라는 분은요, 이 만권당에서 공부를 하면서 당시 원나라에서 유명한 성리학자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원나라에서 유학을 다녀왔었던 이색이라는 분이요, 고려로 돌아온 다음에 당시 고려의 학교였던 성균관을 재정비하는 데 굉장히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이색이라는 분이 정비를 했다. 새롭게 정비를 했다. 뭘 정비했느냐? 바로 성균관이라는 곳이 이제 성리학 공부를 하고 온, 원나라에서 유학을 온 이색이라는 분이 성균관을 재정비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는데요. 성리학을 중심으로. 이때 성장한 성리학자들이 이제 대부분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져서 배워서 이제 등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새롭게 나아가는 사대부다라고 해서 신진사대부라고 불립니다. 이때 이색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다들 들어보셨을 법한 정몽주라고 하는 분과 정도전, 나중에 조선의 건국의 설계를 담당했었던 이런 걸출한 두 분이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이 성리학은요, 당시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시대의 과거 시험의 시험 과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더 많이 확산됐고요. 우리 수능 과목에서 과목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그 공부 하시겠죠. 성리학이 인기가 많아졌고, 이때 성장한 신진사대부들은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당시 고려의 문제 세력이었던, 그 고려의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들과 또 그리고 타락하 있었던 불교계, 이런 불교계의 폐단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진사대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이 성리학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고려시대 문화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쇄기술을 한번 볼게요. 인쇄기술 하면 우리 거란애들 침략에 대비해서 우리 부처님 말씀 모아놓은 대장경이 만들어졌었다고 했었죠. 그걸 뭐라 그랬죠? 네, 바로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후 고려의 왕족 출신이었던 이 스님 의천이요, 초조대장경의 부족한 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송나라, 거란, 일본 등에서 여러 불경의 해석서들을 모아가지고 목록을 작성한 목판 불교 서적인 교장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장이라는 것이 의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있고요. 초조대장경이 나중에 이제 몽골의 침략 때 불타니까 이 무신정권 하에서 몽골 애들을 또 격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장경이 바로 팔만대장경이 있겠습니다. 이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 얘네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대장경 중에 하나다. 자, 이런 목판 인쇄물을 한번 봤고요. 다음은 금속 인쇄물을 한번 봐볼게요. 고려는 목판뿐만 아니라 금속 인쇄 기술도 굉장히 뛰어났는데, 기록에 따르면요, 1234년에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하는 책이 1234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됩니다. 고려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상정고금 예문이요, 지금까지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만 남아있고요. 실제로 그럼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건 뭐냐? 바로 승려 백운이라고 하시는 분이요, 불경 내용을 편집한 직지 심체 묘절이라고 하는 책을 1377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에요. 보면 그럼 금속 활자본의 기록상으로 최초의 금속 활자본과 현존하는 것 중에 최고의 금속 활자본을 모두 다 고려에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모두 고려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배웠었는데, 우리 남북국 시대에 문화했을 때 배웠었는데, 현존하는 목판 인쇄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어디에 있죠? 바로 우리나라에 있죠. 바로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요, 뭔가 이 기록에 굉장히 진심인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쇄 기술이 뛰어나니까 아무래도 많은 책들이 만들어졌겠죠. 대표적인 역사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책 중 하나, 바로 무엇입니까?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이죠. 삼국사기. 이 삼국사기는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만든 책입니다.
고려 인종의 명으로 이 김부식이 작성한 역사서인데요.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을 반대했던 그 김부식이 맞습니다. 근데 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적을 때 유교 사관, 그러니까 사관이 뭔지 아시나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 책을 쓰셨어요. 그럼 유교적인 관점의 특징이 무엇이냐? 유교 사관의 관점 중에 합리적인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교를 만든 공자의 모습을 이제 기록으로 남긴 제자들의 기록을 보면 공자는 다른 사람들한테 초자연적인 형상들, 귀신 같은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네 글자로 줄여서 괴력난신이라고 합니다. 괴력난신.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기록 같은 것들이나 그런 주장 같은 것들은 유교 쪽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관점 중에 이 유교사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괴력난신은 괴이한 힘과 어지러운 귀신이라는 뜻인데요. 그럼 이렇게 초현실적인 역사적 기록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단군 이야기,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박혁거세처럼 알에서 깨어난다거나 이런 괴이한 얘기들을 조금 꺼려하는 그런 관점이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요, 곰과 호랑이와 같은 단군 신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역사서를 쓰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지난 후세 사람들에게 좀 더 자긍심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더 기분이 좋기 위해서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고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 유교사관은 합리적 관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없는 것을 지어내거나 하지 않아요. 이걸 이제 수리부작, 있는 사실만 기록한다라고 하는 수리부작이라고 원칙이라는 것이 또 유교사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기이한 것을 적지 않고 객관적인 역사만 기록한 책이 바로 삼국사기의 특징이다라는 점이 있죠. 이에 반해서 삼국사기에 비견될 정도로 아주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삼국까지는 똑같아요. 뒷글자는 뭘까요? 예,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이 삼국유사는요, 몽골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스님이었던 일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작성한 역사책이에요. 아무래도 불교 쪽에 이제 스님이 만들었다 보니까 유학자였던 김부식이 만든 삼국사기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요. 불교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을 뿐더러 민족의 전통 설화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전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삼국유사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가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단골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말고도요, 이제 고려의 역사와 민족적 정통을 알리기 위해서 고구려 주몽의 이야기를 장편 서사시 형태로 쓴 책이었던 동명왕편이라는 것을 이규보라는 사람이 쓰기도 했고요.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운율시 형태로 적은 책이었던 제왕운기를 또 이승유라는 사람이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삼국유사, 아까 일현 스님이 쓴 거와 이승유가 쓴 이 제왕운기, 요 두 책의 특징이 있어요. 삼국사기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여기서는 무엇을 다뤘다? 이 삼국유사, 일현 스님이 쓴 삼국유사와 이승유의 제왕운기는 둘 다 단군의 이야기를, 단군 신화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이 바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해동고승전을 각훈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그리고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사략이라는 책을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합니다.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중에서 중요한 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성격적인 차이와 그리고 단군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책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려시대의 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는요, 우리 신라시대에 유행하던 탑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불구사 3층 석탑이나 여러 가지 탑들을 보면 3층 석탑처럼 이렇게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는 탑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계의 탑들의 문화재의 특징은요, 굉장히 그 3층 석탑 같은 탑도 있지만 다층 다각탑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탑 중에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들 중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는 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는 것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다층 다각탑이에요. 이런 특징은 바로 이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3층 석탑이 아니라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탑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지금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면요,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불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고려시대 때는 호족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고려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많은 불상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재료가 굉장히 다양해요. 철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크기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이 불상들 중에서 가장 큰 불상, 이게 고려시대 때 만들어져요. 최대 석불입니다. 이때 석불 이름이 바로 관촌사 석조보살이라고 하는 불상이 있었다. 자, 다음으로는 건축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려시대 건축에서는요,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기둥 위에 공포라는 것을 줍니다. 공포, 선생님이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있겠죠. 근데 이 공포가 이제 실용적인 이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이뻐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기둥 위에만 공포라는 것을 설치하면 됐는데 이거를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건물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멋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 위에만 공포가 존재하는 양식을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고요. 기둥 위에만 말고 기둥 위 옆에도 공포들을 막 배치한 것을 이걸 다포, 공포가 많다. 그래서 다포 양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다포 양식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화려해지기 때문에 주로 어떤 때 쓰이냐면 궁궐이나 여러 가지 화려한 건물들, 이런 권위를 보여주는 건물들의 다포 양식들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 건물의 기둥도요 그냥 일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베흘린 기법이라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은 아저씨들 배가 이렇게 블룩 튀어나와 있잖아요. 튀어나왔다가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이때 고려시대에 또 베흘린 기법을 쓴 이제 기둥 같은 경우는요, 기둥이 일자가 아니라 바깥쪽으로 나와 있다가 살짝 들어가는 그런 기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베흘린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심포, 기둥 위에만 공포가 이제 올라가 있는 주심포 양식과 그리고 기둥의 베흘림 기법이 사용되어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 남아 있는데요. 이 건물이 바로 부석사의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대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량수전. 자, 마지막으로 고려하면 생각나는 문화재 가장 유명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고려 청자이죠. 이 고려 청자는요, 처음에는 청색만 띄던 이제 도자기였다가 이후에는 도자기 표면 청색만 있었던 곳에 이제 표면을 긁어내 가지고 그곳에 다른 재료를 넣어서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다른 재료로 채우는 기법이 사용됐는데요. 이 기법을 상감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감 기법이 발달하게 되면서 고려시대의 청자가 점점 더 화려한 모양새를 갖춰가게 되면서 주변 국가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게 되죠. 이후 고려 청자가 중국에 유행을 해서 우리 고려의 도자기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려 청자 같은 것들이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생활, 사상, 문화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려는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좀 더 자유로우면서 좀 더 규격이나 제한이 없는 그런 진취적인 모습이 보이면서도요, 여러 가지 문화 같은 것도 틀에 박혀 있지 않고 새롭게 무엇인가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문화재 역사서들 중에서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 책의 이름과 저자는 무엇일까요? 2권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3단원이 끝났습니다. 고려 파트까지 끝났고요. 다음 시간 4단원에서는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네요. 그럼 이렇게 매력적이었던 고려가 어떻게 멸망을 했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조선이 지향하는 지향점은 또 무엇인지 한번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또 봐.